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장 초반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우리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만 매수 1번, 매도 2번, 총 3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종목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간 1.58% 내린 5,08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단 종목에서 급락을 보이면서 현재 시간 2.18% 내린 1,0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뉴욕 증시의 sak풍으로 5,000선에 이어 4,900선까지 내려놨던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저가 매수를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5,100포인트를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5,08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1,050선까지 내려놓더니 이후에 낙폭이 과도했던 걸로 보이면서 일정 부분 회복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도 2%대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개인이 12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오늘도 2조 원 가깝게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사상 최대 규모로 팔아치우는 외국인은 오늘도 2조 7천억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5,500억가량 카스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 시간 230억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이고 개인은 500억가량 사들이고 기관은 80억가량 사들이면서 계속해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6조 원 매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금 1,470원대 진입에 들어섰는데요. 현재 시간도 0.5% 오른 1,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KB증권이 작년 한 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전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1% 늘어난 5조 8,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분기 주당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연간 총 주주 환원율이 52.4%로 상승하면서 전체 환원액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금융은 대출 증가와 저금리 예금 확대로 이자 이익이 증가했으며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증권 수탁 수수료 확대 등으로 비이자 부문 이익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KB금융이 압도적인 이익 체력과 자본력을 입증했다고 분석하면서 해당 실적 발표가 KB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업종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KB금융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폭을 키워갔던 KB금융 오늘 52주 신고가도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7.81% 오른 15만 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 신약 가치도 높게 평가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4,330억 원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8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3.4%나 급증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도 18.3% 상회했습니다. 중국 내 독감 유행으로 자회사 북경 한미의 주요 품목 매출이 상승했고 로스젓 등 주요 품목에서 견조한 매출 추세를 유지한 점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한미약품이 추진 중인 비만약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인 에페글레나타이드가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R&D 부문에서의 모멘텀도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미약품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장중 상승폭이 조금은 조정된 모습이지만 현재도 3%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4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와 배당 미지급 결정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7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4.7% 감소했고 순이익은 73% 줄어들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의 영향과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등으로 수익성이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고 엔트로픽 지분 유동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근 엔트로픽 관련 소프트웨어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실적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예년 수준의 배당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이 노력할 것이라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텔레콤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장 초반부터 9%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장중 낙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1.48% 내리면서 현재 시간 6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발 AI 수익성 논란으로 장 초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강한 하락을 보였던 국내 증시인데요. 다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악재는 이번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보이며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풍부한 거래 대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 국면 속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강한 변동과 엄청난 수급의 이동, 시장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1월에 강한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반대급부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의 단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뭐 개인, 외국인, 뭐 기관 할 것 없이 매수를 한다 하면 뭐 조 단위로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또 조 단위로 현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매도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선물도 많이 매도를 하면서 누적 잔고가 쌓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다시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시장을 좀 조심조심 대응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일단 차분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출렁거리고 있고 실적 시즌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실 종목인데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출발하기 전에 네이버 실적이 공개가 됐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에 실적 좀 체크해보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네이버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 4분기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4분기 실적도 뭐 역시 좋았습니다. 매출이 한 3조 2천억 원 가까이 금방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1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넘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뭐 네이버의 실적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방어를 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도 뭐 10%대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단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부별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5% 소폭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고 커머스 부분이 1조 540억 원, 거의 서치 플랫폼 요 광고와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36%나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지난 4분기 때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쿠팡발 약재가 오히려 네이버에게는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서 이탈한 소비자들이 네이버 쪽으로, 네이버 쇼핑 쪽으로 많이 유입된 것이다. 뭐 그런 수치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입자가 늘었다라는 수치들도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매출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6%나 증가한 것이면 꽤나 높은 수치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AI 접목을 하는 광고 이런 매출과 커머스가 4분기에는 효자 역할을 하면서 네이버의 실적을 개선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요. 컨텐츠는 조금 부진했고
핀테크 같은 경우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13%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커머스와 페이가 연동되면서 이게 조금 시너지를 낸 것이 아닌가 4분기에 이게 눈에 띄는 이 네이버의 실적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네이버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1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9.1%를 기록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18%, 17에서 18%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서 개선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자, 4분기에는 이랬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작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작년의 실적을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의 전반적인 매출도 결국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2조 350억 원, 12조를 살짝 넘어가면서 역시 매출도 연간 매출도 전년 동기 대 그 전해에 비해서 10%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2조 2천억 원대를 넘어가면서 11% 증가한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서치 플랫폼의 상승, 요 정도 5.6% 정도의 성장을 보였고요. 컨텐츠도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작년에 네이버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커머스 쪽에서의 성장. 어쨌든 네이버 쇼핑을 개편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쿠팡의 반사이익 효과가 역시 함께 시너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커머스 부분이 26%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컨텐츠 쪽, 핀테크 쪽도 12%가 증가했는데 네이버페이 요즘 많이 쓰시죠? 많이 쓰잖아요. 저도 쓰고 있는데 이게 쌓아주는 네이버 포인트가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들, 넷플릭스라든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이 좀 많이 되면서 쇼핑과 핀테크 네이버페이가 접목되는 시너지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영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배당을 좀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주당 2,630원의 배당 배정을 하면서 총 한 4천억 원 가까이 현금 지급, 배당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4월 중에 배당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또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네이버는 올해에도 AI 그리고 커머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AI 관련해서 국가대표 AI 선발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탈락했잖아요. 네이버의 AI가. 이거에 대해서 역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최수영 대표가 국가대표 AI 탈락한 거 우리가 기술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반박을 하면서 그리고 B2B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안심시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해명이 완벽하게 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코멘트 정도였기 때문에 네이버 기술력의 방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자체적인 AI 사업을 더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납득이 되진 않았고요. 자, 그다음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이버 클로버 AI 관련해서 X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침투 속도를 빠르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쇼핑과 AI 에이전트를 접목시킨 쇼핑 AI 에이전트를 이제 2월 말 이번 달부터 공개를 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에도 AI를 적용을 하면서 관련해서 추천과 그리고 정보력을 모아서 AI 에이전트로 고객들에게 쇼핑을 제안하고 그것을 네이버페이로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쇼핑 AI 에이전트 2월 말에 공개가 된다는데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본격적으로 외부에 적용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GPU를 받았잖아요. 6만 정 정도 받게 되죠. 차근차근 받을 것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로봇을 이제는 사업화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이버 사옥에 뭐 가보셨던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 분당에 있는 판교에 있는 네이버 사옥 안에는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내부적인 서비스나 내부적인 실험들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외 로봇 배송으로 한번 실현을 시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네이버도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엮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관심이 가는 대목의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네이버도 로봇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이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두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네이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빠진 팥 빠진 붕어빵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긍정 회로를 돌려보면 네이버페이의 연간 결제액이 86조 원을 돌파했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로 지금 네이버페이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네이버페이와 두나무를 어떻게 엮어서 사업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엮여서 더 스테이블 코인은 네이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주주들이 궁금해하는데 아직까지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뭔가 힌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네이버 시청자분들은 아쉬워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행보를 펼칠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투자 부담과 고용 둔화 신호가 겹치며 위험자산 전반에서 매도세가 확산됐다. 5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59% 밀렸고 S&P 500도 1.23% 떨어졌다. AI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었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실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 데다 알파벳의 공격적 투자 계획 이후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부각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 이후 나스닥 100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지표도 불안 요인이다. 미국 부인 건수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 감원 계획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늘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상자산도 직격탄을 맞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새 13% 급락하며 6만 5천 달러 선이 무너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을 자산 간 순환이 아닌 전반적 디레버리징 국면으로 보고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가 나온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은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시장에서 또 어디를 유망하게 보고 계실지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보험주를 주셨습니다. 보험주를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많이 찾는 보험주 주식은 아닌데 그런데 왜 보험주를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네. 이제 보험주는 우리가 언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냐면 네. 보통 금리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보험주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 얘기 나올 때 보험주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죠? 작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셨을 텐데 작년에 이제 금융주들 갈 때 증권주가 먼저 가고 이제 은행주가 갔고 그다음에 증권주, 보험주가 맨 마지막에 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대로 매수가 가장 세게 들어오고 있는 쪽은 바로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다음으로 이제 보험 쪽으로 매기가 옮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이제 보험주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진 않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금융주 쪽으로 시장이 좀 약간 어수선하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일단 질문이 뭐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험주 실적 굉장히 안 좋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제 성장 자체가 좀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손해율도 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익이 감소를 해서 배당도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보험주는 이제 금리 인하 때 가장 세게 움직이긴 하죠. 이제 뭐 금리 인하 기조가 아직까지는 좀 동결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들은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로 일단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어차피 이제 그 계약자한테 갈 돈이고 낸 돈으로 일단 계약 끝나기 전에 이제 채권을 계속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하를 하면은 이제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의 금리는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높은 금리의 채권들은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인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산 평가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은 일단 실손보험 개정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보험주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험주들 중에 역사상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 리스트에 넣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의 수급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증권주 뭐 한번 출발해서 많이 올라왔죠. 이번 주에는 또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턴으로 이제 보험사도 한번 턴이 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몇 개 체크해 볼 텐데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보험주 안에 또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몇 개 좀 볼까요? 지금 보험사 중에 유일하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DB손해보험인데요. 일단 DB손해보험이 지금 다른 보험사들 대비해서 이제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배당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배당금을 정확히 7,600원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DB손해보험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비중이 사실 몇십 퍼센트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적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뭐 한 자사주가 몇십 퍼센트 돼야지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DB손해보험도 자사주 비중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서 조금 더 윗방향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네. 금융주 중에 명실상부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압도적으로 36조 원 정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그냥 시총을 그냥 1,000조 원이라고만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850조 정도 되는 건데 85조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물론 그 85조 원 정도의 지분 가치는 삼성전자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삼성생명이
80조 85조 원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의 가치를 이제 시가총액에다 대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그거는 더블 카운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36조 원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나무 지분 관련돼서 방금 이제 앵커께서도 네이버 말씀하실 때 두나무 언급해 주셨었는데 카카오 인베가 갖고 있는 이제 한 10% 정도의 지분을 삼성생명이랑 삼성증권에 같이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일단 보도가 있었었는데 양사의 지금 의견이 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랑 삼성증권은 우리는 그거 검토한 바도 없는데라고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 인베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생명의 어떤 분위기를 좀 약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생명과 그리고 DB손해보험 이 두 종목을 일단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럼 보험주 중에 탑픽이 궁금한데요. 위원님이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네, 인카 금융 서비스를 좀 준비했는데. 인카 금융 서비스요? 네, GA라고 보통 표현하는 기업이죠. 이제 GA는 이제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네네. 이 기업이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을 두고 이제 보험 계약을 해서 오면 거기에서 보험 회사에서 피를 받아서 어느 정도 회사가 남기고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그걸 하는 기업인데요. 1년 매출이 뭐 1조 원이 작년에 이제 돌파를 기대를 했었죠. 이제 아직 실적이 정확히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떤 실적 증가세를 보면은 작년에 아마 1조 클럽 매출 1조 클럽 가입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네럴 에이전시 GA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거의 1, 2등 정도를 다투는 기업인데 보험 설계사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있는 곳이죠. 2만 명을 업계 최초로 돌파를 했다. 왜 여기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에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매출이 잘 나왔다 그러면 자사주들을 이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막 나눠주더라고요. 복지도 굉장히 좀 좋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이죠. 코스닥 150에도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150 편입으로 인해서 어떤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유입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500원, 이제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주를 좀 볼 턴이 왔다. 타이밍을 한번 기대해보고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종목 중에 탑픽으로는 인카 금융 서비스를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보험주를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박근호 의원이 생각하는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주사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뭐 여기 대기업들의 이 로고가 있는데, 자 이제 작년에 1차,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어쨌든 막 모든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주사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볼까요? 네, 지주사 방금 이제 앵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주사 정도 되는 시가총액 가진 종목군들을 주가를 누를 수는 없고 부양을 안 할 뿐이죠.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모든 지주사를 다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PBR이 굉장히 낮은 지주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대부분 좀 PBR이 낮긴 합니다만은 왜 이제 PBR이 낮은 지주사를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는지 네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보면 PBR 0.8배 미만 기업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지주사들은 이제 굉장히 저평가의 어떤 뭐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시가총액 한마디로 이제 주가가 낮은 게 상속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뭐 저 PBR, 저 퍼를 보여준 게 지주사인데 이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PBR이 1이 안 되고 0.8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면은 이 주식
가격으로 한마디로 이제 물려주는 주식을 만약에 뭐 100만 주 물려주면 곱하기 현재가 하면 얼마 정도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로 상속세를 정하지 않고 니네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개정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주사들은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높아져야지만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상속세를 낼 때 30억이 넘어가면 물려받은 상속 대비해서 50%를 상속세를 냅니다. 그렇죠. 너무 네. 크죠. 근데 대부분 이 재벌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상속을 했을 때 이 상속받은 자녀들이 혹은 손자들이 이제 상속세를 낼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상속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서 담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게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상속과 관련돼서 배당도 많이 받고 일단 현금을 많이 좀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PBR이 0.8배 이하인 지주사면서 상속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주가를 부양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법이 만약에 진짜 통과가 되고 적용이 되면 오히려 주가를 높여서 그 상황에서 그 가치로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PBR이 낮은데 또 상속과 관련된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관련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네. 이제 두 상속과 저평가 모두 관련된 종목은 이때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L인데요. 이제 예전 과거에 이제 대림산업 있죠. 대림산업 네. 지주사인데 다른 내용 빼고 이제 오늘 해당되는 내용만 왜 저평가인지만 설명을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850억 정도 있는 상황인데 8,500억이죠. 8,500억 정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PBR로 따지면 한 0.26 정도, 하면 0.3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네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뭐 극저평가 혹은 뭐 영어로 딥밸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사주 비율도 거의 2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EPS가 주당 EPS가 바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사업적인 측면, 건설이나 뭐 케미칼 이런 쪽은 좀 배제를 하고 지금 DL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8,500억, 그다음에 PBR이 0.3도 안 되는 0.26배 정도. 네네. 극저평가 부분이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이제 뭐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도 현금성 자산이 한 4,9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PBR이 0.2%대로 앞서서 설명드린 그 대림, DL. 과거 대림산업 DL보다 조금 더 저평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M&A에 굉장히 요즘 활발한 편인데 애경산업도 태광산업이 인수를 했고 뭐 적자긴 합니다만은 동성제약도 지금 인수를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태광산업의 어떤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환사채가 좀 문제가 됐었었는데 교환사채는 안 하는 걸로 이제 캔슬이 된 걸로 일단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태광산업 DL PBR이 0.2배 수준입니다.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들 지주사 안에 이런 두 종목을 알려드렸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궁금해요. 타픽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BR도 낮은데 이제 상속과 관련된 이슈도 엮여 있는 게 어쨌든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한화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한화요? 한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좀 네네.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네. 한화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조 한 3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10조 2,900억 정도인데 오늘 기준으로 한화 지금 시가총액이 8조 3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죠. 그럼 다른 자산 다 빼고 이제 현금성 자산만 치더라도 PBR이 1이 훨씬 안 되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시장에서 한참 이슈화 됐던 게 이제 계열 분리였었죠. 이제 분할 문제, 이제 오너 삼형제 독자 경영 체제로 이제 상속 승계를 본격화하는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형제 이제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분이 이제 각자의 어떤 뭐 계열사를 맡아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배 구조가 좀 단순화됐고 이제 사업군을 분리를 해서 경영 효율화를 뭐 이루겠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사주도 한 7.4% 정도 갖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떤 숫자죠. 445만 주 자사주 소각도 공시를 좀 했죠. 여러 부분들을 좀 어떤 종합을 했을 때 최근에 하나 좀 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면면에 살펴보면 아직도 극저평가 구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딱딱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탑픽 종목 지주사 중에는 한화를 주셨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PBR 계산해보고 이런 이슈들 체크해봤을 때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의견이니까요. 한화도 저희가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발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코스피 7천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은 급등 이후 나타난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레벨을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단기 피로감이 불가피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7,300포인트로 상향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상담과 글로벌 투자은행의 강세장 전망치와도 격차는 크지 않다. 상승 전망의 핵심 근거는 실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서버용 HBM과 차세대 디램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반도체 이익 전망이 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맞물리는 상승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낙폭을 조금 줄이는가 싶었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1%대까지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2.6%대로 하락세가 조금은 더 깊어졌습니다. 장중에는 5,117포인트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다시 오후장 들어서 약간 힘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역시 3.26% 하락세 1,072포인트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랑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시장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패턴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도 여전히 매도합니다. 현물도 2조 8천억 원이나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도 보니까 지금 6천억 원 넘게 역시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선물 누적 잔고도 조금씩 매도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은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중에는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왔다가 다시 1% 넘게 하락세로 깊어지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이 너무 심한 시장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참 너무나 변동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독립리서치 P&G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과 종목 얘기하면서 시장 분위기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주연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봐야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삼성전자를 좋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뭐 삼성전자도 뭐 하루에 뭐 오를 때는 10% 올라가고 네. 떨어지면 엄청 떨어지는 이런 변동이 심하니까 이게 삼성전자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시청자분들도 질문이나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야 될 것 같다. 15만 원 아래로 예, 나가면 근데 장 초반에 15만 원 제가 이제 대본을 쓸 때만 해도 15만 원 밑에여서 네. 15만 원 정도 수준이어서 일단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뭘까요? 봤을 때는 15만 원에 대한 종가 기준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네. 그럼 왜 삼성전자를 지금 봐야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조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뭐 몇 개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HBM4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HBM3 12단, 16단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작년 9월부터 HBM4 양산을 조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 관련돼서 이번 달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HBM3는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지연됐었던 부분을 많이 쫓아왔죠.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오늘 뭐 뉴스에 나왔었죠. HBM4의 원시 D램 쪽에 대한 네. 양산을 하기 위해서 증설 투자를 조금 더 앞당기겠다. 그래서 P4 공장에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되레 이제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은 몇 개 없는 가운데서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타난 종목 중에 뭐 테스트나 하나비전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많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네. AMD나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근데 공통적인 그건 하나입니다. 공통적인 건 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럼 투자를 늘리면 우리나라 쪽에 대한 D램과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양산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뭐 눈여겨서 보면 이 삼성전자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드렸던 IB 투자 은행인 이 모건 스탠리가 네. 드디어 이제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상향 그쵸.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도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향 관련돼서는 올해 실적이 삼성전자가 한 184조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250조까지 늘려서 얘기를 했고, 네. SK하이닉스도 148조에서 180조까지 늘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15만 원 정도 밑으로 좀 하락을 하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거쳐야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투매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런 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만 원대, 그 15만 원 아래 14만 원대로 좀 가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뭐 사실 개장 전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한번 차트가 좀 손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누가 하한가에 걸었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체결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아래 꼬리가 지금 달고 있지만 이거는 뭐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15만 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어떤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이번 주부터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쪽으로 갑자기 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하나솔루션이 막 출발을 했는데 자,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단기적인 이 이슈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은 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로봇, 두 번째가 그리고 우주항공,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태양광이 우주항공으로 어떻게 보면 엮여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역시나 대본을 쓸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몇 가지를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중국의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상당히 좀 많이 늘려놨다. 네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 축소를 얘기를 하면 이제 과잉에 대한 양산은 조금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듈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셀 관련된 기업은 당연히 제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조적인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인페이즈 에너지가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OCI나 하나솔루션 동사 같은 기업이 당연히 제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머스크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 3년 안에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네네. 짓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100기가와트씩 두 개 합쳐서 200기가와트의 태양광 셀 관련된 발전 설비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중국 기업의 시찰을 갔다라고 해요. 그 시찰 이 테슬라 팀이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도 낙수 효과를 분명히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유니버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하나솔루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미국에 대한 태양광 관련돼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좀 잘 버티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뒷받침이 되는 쪽에 대한 사업군이 같이 연결이 되는 시점이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먼저 선행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원 이상까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접근을 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솔루션 말고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뭐 대표주이고 이제 뭐 태양광 관련주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우주 관련해서 편입이 됐다. 네. 이제 태양광도 우주 관련주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솔루션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네, 어떤 간단하게.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이마트입니다. 네. 자, 이마트도 최근에 은근히 주가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쿠팡 사태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대형 유통마트를 이제 규제를 풀면서 좀 제한을 뭐 낮춰주면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규제가 됐었던 거는 월 2회에 휴업 제도가 있었고요. 영업시간 제한도 있었고 새벽 배송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 쿠팡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조금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왜 실적이 부진했느냐? 자회사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신세계건설을 공개 매수로 상장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지마켓은 떨어져 나와서 이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실적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매도를 하고 있지만 PER로 보더라도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은 상당히 높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 선까지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단기 목표가 12만 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뭐 PBR 0.6배밖에 안 돼요. 네. 정말 네. 이런 거 봤을 때 가격 지금 싸져 있는 상황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